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좀 짧게 하고 책을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매일의 태도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이 참 많다라고 느낀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서 중간중간 느꼈던 부분들을 제 코멘트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지를 소개해드리고 제 코멘트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네. 다이아몬드는 화려한 빛을 반사하는 보석 중에서도 가장 진귀하고 값비싼 보석이다. 그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고 화려하며 더 소중한 것이 빛이다. 다이아몬드에게 빛이 없다면 볼품없고 쓸모없는 작은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빛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반짝이고 화려해지며 값비싼 보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빛 자체에는 값이 없다. 무색 투명하기에 화려함도 없으며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기에 비교 대상으로서의 희귀함도 없다. 그러나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빛이야말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배다. 값이 없는 것이 진정 비싸고 화려함이 없는 것이 진정 화려하며 희귀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다. 당신 안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밝혀줄 당신만의 소중한 빛을 찾기를.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 꼭지의 제목은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 예전에 무조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시험에 합격하는 것 같은 그런 누가 보아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그런 결과만이 진짜라고 믿었는데 아니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축가를 망쳤을 때, 그때 어떤 결과만 보면 정말 대실패여서 제 자신이 참 미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 축 늘어져 있을 때 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야, 뭐 잘했든 못했든 넌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노력한 거 아는데 결과보다 네가 걔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축가를 잘하려고 했지? 뭘 기대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가 내가 잘해서 고마웠으면 했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하객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잘 못했을 때 막 축축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구나. 잘해서 칭찬받고 막 사람들한테 "와, 너 노래 잘한다.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축가를 맡겨준 친구의 그 마음이구나. 그리고 기꺼이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노력 없이 얻어지는, 이미 얻은 것들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네요. 문득 이 꼭지를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 이야기해 보였습니다. 네, 다음 읽어 드릴게요. 나와 마주치는 순간, 나를 위해 타인의 꿈을 짓밟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나를 발견할 때, 열등감과 자기연민에 사로잡혀 행운이 나만 비껴간다고 생각될 때, 문득 마음속에 나라는 인간은 정말 싫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친구가 없고 내 편보단 적이 많다고 느껴질 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외딴 곳으로 획하고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다. 일상에서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인생이란 것이 삐죽 얼굴을 내미는 때, 그때가 나를 바라보고 마주할 때다. 결점 많은 약한 존재인 나다. 저는요, 이 글에 나오는 나 참 못났다.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놈 진짜 못났다 진짜 라는 그 목소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쵸, 뭐 질투심에 사로잡히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남들보다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머릿속에서는 자꾸 제 자신을 꾸짖는 또 다른 제가 나타납니다. 그럴 땐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한테 조금 너그러울 수는 없나? 너그럽고 싶은데 잘 안 되네. 하는 생각이. 예전에는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또 채찍질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글처럼 오히려 그런 순간에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본다면 어떨까? 나에게 좀 더 친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요. 가령 그런 거죠. '많이 힘들었구나 진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 되는 게 미비해 보였구나.' 혹은 '외로웠네 진짜. 그래서 네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지나갈 거야.' 하고 나 자신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결점이 많고 약한 존재가 살고 있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결점 많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 "왜 너는 결점 많고 약하냐?" 하고 다그치는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늘 친구들한테는 친절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모진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래요. 어쨌든 이 글에서 말하는 그런 나를 마주할 때라는 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듯 마주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듯 다정하게 마주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참 못났다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괜찮다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친절하게 바라봐 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독서가 중요한 이유. 독서란 읽는 것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작가의 머릿속 여행이자 간접 체험이다. 지식을 가슴으로 체득하는 행동이다.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며 인류의 위대한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 길이다. 학문과 인격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살 길을 암시받을 수 있다. 위대한 스승과의 인격적 만남과 저자와의 깊은 정신적 교감을 이룰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를 가다듬고 세상을 바로잡는 지혜와 현명함을 습득할 수 있다. 독서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자아를 상실한 채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공해준다. 독서가 중요한 이유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유독 힘들 때 책을 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찾게 되고, 뭔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 관련된 내용의 책을 펼치면 마치 작가가 제 마음을 다 알고 이야기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아, 내가 했던 걱정을 저자가 먼저 이렇게 했구나. 아, 나만 한 고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독서는 어떤 지식을 얻는 행위, 거기서 오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나를 이해해주는 현명한 친구를 만나는 일에 더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글에서 나오는 것, 독서란 읽고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랑 만날 때 그런 만남이 우리를 좀 성장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통한 만남도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되게 효율적인 도구 같아요. 우리가 막 빌 게이츠를 만나거나 뭐 되게 유명한 어떤 분을 만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책을 통하면 그 사람이 정제해 놓은 언어로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참,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언어를 정제해서 자기의 생각을 딴소리 없이 전달하고, 듣는 사람도 열심히 경청하듯 책을 읽는 것. 그런 주고받음의 과정이 참 멋지다,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꼭지 읽어드릴게요. 한 줄기 빛이 되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건 불평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비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답답한 요지경의 세상일지라도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칭찬이나 영광은 필요치 않다. 내가 옳고 선하고 진실된 일을 한다면 내 행동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될 테니 미친 세상에도 희망은 있다. 저는 이 글이 되게 도발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쵸.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불평만 하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미쳐가지고 막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 마음을 품며 사는 것. 그게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좋았습니다. 미친 세상에도 희망은 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헤쳐나갈 구멍은 있을 겁니다. 다음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담쟁이 넝쿨이 어디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 길은 알 수 없다. 겨울이 되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뻗어나간 길의 흔적만을 볼 수 있다. 길이 아닌 길을 만들어 나가는 담쟁이 넝쿨의 지혜로운 생명력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내일의 길을 한 발짝씩 딛고 나가야 한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맞는지 불확실하더라도 우리는 가야만 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 길에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으니 나를 믿고 가야 한다. 저 담쟁이 넝쿨처럼. 그쵸. 담쟁이 넝쿨은 어떤 최종 목적지를 정해놓고 뻗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저 지금 딛고 있는 벽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한 뼘씩 나아갈 뿐이죠. 돌이켜보면 참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들을 해 나갔고 그런 걸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저자의 말대로 우리의 삶이란 완벽한 지도를 들고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저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험해 나아가는 탐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하는 삶이 재밌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안정되었다라는 건 다른 말로는 지루하다라는 말과도 닮아 있죠. 두렵다라는 말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굉장히 떨리는데, 설레는데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곡 읽어 드릴게요. 사색은 마음의 양식이다. 사색하는 걸 포기하는 건 정신적인 파산의 선고와도 같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내면적 사색이 충만한 사람이 더 행복하듯이 사색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한다. 사색은 정신적인 양식과 같이 자신을 살피는 눈을 기를 수 있고 지혜의 해안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고 마음의 결이 곧다. 사색은 인간의 위대한 예술의 하나로서 당신을 품격 있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며 자신의 내면을 탄탄히 하는 일이기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사색이라는 게 나와 하는 일종의 대화 같다 라고 여겨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멍 때리면서 사색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혼자 조용한 저녁에 책을 읽다가 마음에 닿는 부분이 나오면 책을 잠깐 접어두고 혼자 생각하는 편이에요. 좀 그것도 사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의 내용을 반추하면서 나라면,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이 책의 저자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은 이 아이디어를 내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재미죠.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저자의 상황일 때, 그리고 이 주인공의 상황일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일 겁니다. 저는 혼자서 카페에서 창밖 보면서 사색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멍하니 있는 일은 어려워요. 명상이 아니니까 처음 몇 분은 괜찮은데 좀 10분만 그렇게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도 과거의 생각이 막 밀려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막 밀려오고 저는 그걸 붙잡고 있고 막 걱정하고 있고 그런 제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될 때가 많아서 혼자서 그냥 가만히 카페에 앉아 있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무튼 정리해 보면 책을 보면서 '난 이 책을 보고 뭘 느끼고 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쩌면 이 저자가 말하는 사색과도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꼭지 읽어 드릴게요.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지금의 나는 온전한 나인가 말이다. 우리에겐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못난 모습, 과장된 모습, 조작된 모습, 남이 몰랐으면 하는 모습, 그런 것들로 인해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감춰진 놀라운 힘이 발휘된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마음,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들에 갇힐 때가 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살펴보는 용기를 가지자. 진실과 함께 있다면 언제나 자유롭고 당당하며 무엇에든 맞설 수 있다. 네,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가? 이거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인정하기가 무서워서 며칠 동안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불안함만 커지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결국 며칠 만에 제 마음 안에서 '이건 내 잘못이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안 좋았던 그 부정적 감정들이 눅눅도 사라졌습니다. 뭔가 내가 이걸 인정하면, 그렇게 말해 버리면 혼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싫어질까 봐 두렵기도 했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니까,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후련한 느낌이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니 딱 그때의 경험이 떠오르네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함은 때론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작은 고통으로 그 후에 있을 큰 고통을 막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지 못하면 작은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점점 나 자신과는 멀어진 삶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가치를 하나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정직함을 꼽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곡 읽어 드릴게요. 배우려는 마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르치려고 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스승도 스승으로 보이지 않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스승이 아닌 사람이 없다. 배움은 나이나 신분과 상관이 없다. 아랫사람도 윗사람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어린아이라고 깔보면 안 되며 허름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비범한 면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을 열면 눈도 열리고 마음을 닫으면 눈도 감긴다. 저는 이 곡지가 참 좋았습니다. 한 문장만 꼽아라 라고 하면 이겁니다.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떤 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요, 배우기가. 기존에 있던 나의 습관들, 나의 행동거지, 그런 것들이 너무 단단하게 자리 잡혀서 새로운 걸 배우기가 참 어렵고 꺼려집니다. 힘들어서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고립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노인분들 중에서 되게 밝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거를 늘 추구하고, 이렇게 남들이 뭘 하든 추구하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분 참 젊게 사신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늘 활기차고 한 게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늘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배우려 하고, 새로운 거에 그런 거리낌이 없고, 궁금해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참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 이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곡지였네요. 여유 있는 마음. 여유로운 성격에는 급한 일이 하나도 없다. 욕심도 근심도 없어서 사람들과의 시비도 없다. 그리하여 만족하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박하면서도 풍부한 감성과 깊은 공감을 전해준다. 무엇이고 스스로 욕심내거나 원해서 일을 찾지도 않고,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억지로 피하지도 않는다. 심지도 굳건히 채우고 있다. 인정과 인간미 또한 물씬 풍기며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유유한 마음으로 제 몫을 해나갈 뿐이다. 갖고 싶고 지니고 싶은 마음이다. 저자가 그렇게 표현했네요. 갖고 싶고 지니고 싶은 마음이다.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같은 사람. 나무 하니까 자연이 떠오릅니다. 자연은 거스르는 법이 없죠. 태양이 뜨고 지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해는 단 한 번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속도대로 묵묵히 움직일 뿐이죠. 하지만 어김없이 제 몫을 다 해냅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외가 있나요? 예외란 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속도대로. 어쩌면 우리는 이 자연계에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유라는 것이 마냥 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뭔가 인위적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속도를 믿어주는 거구나 하고요. 자연에 있는 것들, 그중에 우리도 포함되겠지만, 인간과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아관념? 내가 나인 줄 아는 마음? 생각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나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고 고민하고 걱정까지 하고, 이게 맞는 걸까? 미래를 내 통제 안에 넣고 싶은데 하면서 늘 서두르고 가만히 있질 못하죠. 그저 내 속도대로 묵묵히 살아가면 될 일을 괜히 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막 인위적으로 하다가 잃어버린 순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흐르는 대로 놓아두는 것도 삶의 지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 큰 맥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의 몸의 움직임 정도인 것 같고요. 삶의 중요한 것, 큰 결정들은 대부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렇게 될 줄? 그런 거였으면 좀 더 즐기면서 살 걸. 좀 더 이 순간에 머물며 살 걸.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아등바등 걱정하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다음 읽어드릴게요. 행복과 욕망은 다르다. 욕망을 누리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더욱더 커질 뿐이다. 욕망의 충족은 괴로움을 만든다. 즐거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바라고 집착해서 안 좋은 것이다. 욕망이 없을 땐 깊고 순수한 기쁨이 있다. 행복의 유일한 길은 만족이다. 이미 온전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운데 자꾸만 바라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이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꿈을 온전히 버리면 꿈이 이루어진다. 만족하면 감사하고 행복하며 바라지 않아도 복이 찾아온다. 행복의 큰 장애는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꼭지는 뭔가 저자가 다 통달한 사람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깨달은 사람 같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바라는 마음이 행복의 큰 장애죠. 뭔가가 있으면 되게 행복해질 것 같고 하는. 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막 엄청 사고 싶었던 휴대폰이 하나 있었어요. 비트박스 폰이라고, 이렇게 막 흔들면 비트박스가 나오는 그런 폰이었는데요. 진짜 엄청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졸라서 그 손에 넣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딱 그 정도? 그다음부터는 그냥 익숙한 내 폰이 되어 있었고, 비트박스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뭐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오니까 눈은 또 거기로 가더라고요. 참, 사람이란 게. 이 글을 읽으니까 딱 그때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엄청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고 나니까 그 기쁨이 얼마 안 가더라. 뭔가 이상한데? 근데 얼마 안 가더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사는 일로, 물질로 행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욕망이라는 건 우리가 채워도 채워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행복은 뭔가 되게 거창한 걸 손에 넣었을 때보다 하루 정말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보람찬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진짜 피곤한 그 순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셨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처럼 아주 사소한 만족의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경험의 순간, 보람차다란 그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여행지에서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와 놀랍다. 진짜 이런 곳이 있었어?'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닐까. 말 그대로 소확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서은근 교수님이 말했던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라고 말했던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읽어 드릴게요. 흔한 착각.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명료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는 게 문제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다. 타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때문에 힘든 것이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임이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이번 글은 되게 아포리즘 같은 글이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문장만 남기고 곁가지들은 다 쳐낸 느낌이었어요. 결국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여행지에 도착한 날부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야 이거 진짜 망했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냥 숙소에 틀어박혀서 '있어야 되나? 아 비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다르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표정이 막 좋아요. 운치 있다면서 창밖을 막 바라보더니 "야 우리 비 오는 거 보는 카페에 있으면 가 보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막 좌절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는 운치를 느낀다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여행 중 비라는 상황이 같이 펼쳐졌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의 태도였고 한 친구는 '야 이런 순간에도 새로운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였던 거죠. 그날 되게 괜찮은 공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카페를 찾아서 약간 내부에서 빈백 같은 데 기대 가지고 비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원한 공간에서 쉬었던 것 같은데 '저런 태도로 살면 이런 공간도 발견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네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들이 그렇죠.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가 문제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내가 지금 어떻지? 왜 기분이 나쁘지?' 하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마음. 그게 없으면 성탄만 하게 되잖아요. '아 저것 때문에 짜증이 나네. 비가 와 가지고 다 망했잖아.' 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요.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이 많았던 매일의 태도라는 김유영 작가님의 에세이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되게 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책들을.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찾아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삶의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네.
잘 자요. 안녕. 다이아몬드는 화려한 빛을 반사하는 보석 중에서도 가장 진귀하고 값비싼 보석이다. 그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고 화려하며 더 소중한 것이 빛이다. 다이아몬드에게 빛이 없다면 볼품없고 쓸모없는 작은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빛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반짝이고 화려해지며 값비싼 보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빛 자체에는 값이 없다. 무색 투명하기에 화려함도 없으며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기에 비교 대상으로서의 희귀함도 없다. 그러나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빛이야말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배다. 값이 없는 것이 진정 비싸고 화려함이 없는 것이 진정 화려하며 희귀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다. 당신 안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밝혀줄 당신만의 소중한 빛을 찾기를.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 꼭지의 제목은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 예전에 무조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시험에 합격하는 것 같은 그런 누가 보아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그런 결과만이 진짜라고 믿었는데 아니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축가를 망쳤을 때, 그때 어떤 결과만 보면 정말 대실패여서 제 자신이 참 미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 축 늘어져 있을 때 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야, 뭐 잘했든 못했든 넌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노력한 거 아는데 결과보다 네가 걔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지?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축가를 잘하려고 했지? 뭘 기대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가 내가 잘해서 고마웠으면 했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하객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잘 못했을 때 막 축축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구나. 잘해서 칭찬받고 막 사람들한테 와, 너 노래 잘한다,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건 축가를 맡겨준 친구의 그 마음이구나. 그리고 기꺼이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노력 없이 얻어지는, 이미 얻은 것들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네요. 문득 이 곡지를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 이야기해 보였습니다. 네, 다음 읽어드릴게요. 나와 마주치는 순간
나를 위해 타인의 꿈을 짓밟거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나를 발견할 때, 열등감과 자기연민에 사로잡혀 행운이 나만 비껴간다고 생각될 때, 문득 마음속에 나라는 인간은 정말 싫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친구가 없고 내 편보단 적이 많다고 느껴질 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외딴 곳으로 획하고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다. 일상에서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인생이란 것이 삐죽 얼굴을 내미는 때, 그때가 나를 바라보고 마주할 때다. 결점 많은 약한 존재인 나다. 저는요, 이 글에 나오는 나 참 못났다,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놈 진짜 못났다 진짜 라는 그 목소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쵸, 뭐 질투심에 사로잡히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남들보다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머릿속에서는 자꾸 제 자신을 꾸짖는 또 다른 제가 나타납니다. 그럴 땐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조금 너그러울 수는 없나? 너그럽고 싶은데 잘 안 되네 하는 생각이. 예전에는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또 채찍질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글처럼 오히려 그런 순간에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본다면 어떨까? 나에게 좀 더 친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요. 가령 그런 거죠. 많이 힘들었구나, 진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 되는 게 미비해 보였구나. 혹은 외로웠네, 진짜. 그래서 네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지나갈 거야. 하고 나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결점이 많고 약한 존재가 살고 있다 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결점 많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 왜 너는 결점 많고 약하냐 하고 다그치는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늘 친구들한테는 친절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모진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래, 어쨌든 이 글에서 말하는 그런 나를 마주할 때라는 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듯 마주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듯 다정하게 마주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참 못났다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괜찮다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친절하게 바라봐 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독서가 중요한 이유. 독서란 읽는 것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작가의 머릿속 여행이자 간접 체험이다. 지식을 가슴으로 체득하는 행동이다.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며 인류의 위대한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 길이다. 학문과 인격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살 길을 암시받을 수 있다. 위대한 스승과의 인격적 만남과 저자와의 깊은 정신적 교감을 이룰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를 가다듬고 세상을 바로잡는 지혜와 현명함을 습득할 수 있다. 독서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자아를 상실한 채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공해준다. 독서가 중요한 이유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유독 힘들 때 책을 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찾게 되고 뭔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 관련된 내용의 책을 펼치면 마치 작가가 제 마음을 다 알고 이야기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했던 걱정을 저자가 먼저 이렇게 했구나. 나만 한 고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독서는 어떤 지식을 얻는 행위, 거기서 오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나를 이해해주는 현명한 친구를 만나는 일에 더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글에서 나오는 것, 독서란 읽고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랑 만날 때 그런 만남이 우리를 좀 성장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통한 만남도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되게 효율적인 도구 같아요. 우리가 막 빌 게이츠를 만나거나 되게 유명한 어떤 분을 만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책을 통하면 그 사람이 정제해 놓은 언어로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참 말하는 사람도 자기의 언어를 정제해서 자기의 생각을 딴소리 없이 전달하고 듣는 사람도 열심히 경청하듯 책을 읽는 것. 그런 주고받음의 과정이 참 멋지다,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꼭지 읽어드릴게요. 한 줄기 빛이 되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건 불평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비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답답한 요지경의 세상일지라도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칭찬이나 영광은 필요치 않다. 내가 옳고 선하고 진실된 일을 한다면 내 행동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될 테니 미친 세상에도 희망은 있다. 저는 이 글이 되게
도발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쵸?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걸 불평만 하면서 아,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미쳐가지고 막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보자 하는 그 마음을 품며 사는 것, 그게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좋았습니다. 미친 세상에도 희망은 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헤쳐나갈 구멍은 있을 겁니다. 다음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담쟁이 넝쿨이 어디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 길은 알 수 없다. 겨울이 되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뻗어나간 길의 흔적만을 볼 수 있다. 길이 아닌 길을 만들어 나가는 담쟁이 넝쿨의 지혜로운 생명력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내일의 길을 한 발짝씩 딛고 나가야 한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맞는지, 불확실하더라도 우리는 가야만 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 길에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으니 나를 믿고 가야 한다. 저 담쟁이 넝쿨처럼. 그쵸? 담쟁이 넝쿨은 어떤 최종 목적지를 정해놓고 뻗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저 지금 딛고 있는 벽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한 뼘씩 나아갈 뿐이죠. 돌이켜보면 참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들을 해 나갔고, 그런 걸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저자의 말대로 우리의 삶이란 완벽한 지도를 들고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저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험해 나아가는 탐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하는 삶이 재밌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안정되었다라는 건 다른 말로는 지루하다라는 말과도 닮아 있죠. 와, 두렵다라는 말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굉장히 떨리는데, 설레는데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곡 읽어드릴게요. 사색은 마음의 양식이다. 사색하는 걸 포기하는 건 정신적인 파산의 선고와도 같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내면적 사색이 충만한 사람이 더 행복하듯이 사색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한다. 사색은 정신적인 양식과 같이
자신을 살피는 눈을 기를 수 있고 지혜의 해안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고 마음의 결이 곧다. 사색은 인간의 위대한 예술의 하나로서 당신을 품격 있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며 자신의 내면을 탄탄히 하는 일이기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사색이라는 게 나와 하는 일종의 대화 같다 라고 여겨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멍 때리면서 사색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혼자 조용한 저녁에 책을 읽다가 마음에 닿는 부분이 나오면 책을 잠깐 접어두고 혼자 생각하는 편이에요. 좀 그것도 사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의 내용을 반추하면서 나라면,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이 책의 저자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은 이 아이디어를 내 삶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재미죠.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저자의 상황일 때, 그리고 이 주인공의 상황일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일 겁니다. 저는 혼자서 카페에서 창밖 보면서 사색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멍하니 있는 일은 어려워요. 명상이 아니니까 처음 몇 분은 괜찮은데 좀 10분만 그렇게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도 과거의 생각이 막 밀려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막 밀려오고 저는 그걸 붙잡고 있고 막 걱정하고 있고 그런 제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될 때가 많아서 혼자서 그냥 가만히 카페에 앉아있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무튼 정리해보면 책을 보면서 난 이 책을 보고 뭘 느끼고 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쩌면 이 저자가 말하는 사색과도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꼭지 읽어드릴게요.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금의 나는 온전한 나인가 말이다. 우리에겐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못난 모습, 과장된 모습, 조작된 모습, 남이 몰랐으면 하는 모습. 그런 것들로 인해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감춰진 놀라운 힘이 발휘된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마음,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들에 갇힐 때가 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살펴보는 용기를 가지자. 진실과 함께 있다면 언제나 자유롭고 당당하며 무엇에든 맞설 수 있다. 네,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가? 이거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인정하기가 무서워서 며칠 동안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불안함만 커지더라고요. 잠도 잘 안 오고. 결국 며칠 만에 제 마음 안에서 '이건 내 잘못이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안 좋았던 그 부정적 감정들이 눅눅도 사라졌습니다. 뭔가 내가 이걸 인정하면, 그렇게 말해버리면 혼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싫어질까 봐 두렵기도 했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니까,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후련한 느낌이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니 딱 그때의 경험이 떠오르네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함은 때론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작은 고통으로 그 후에 있을 큰 고통을 막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지 못하면 작은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점점 나 자신과는 멀어진 삶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가치를 하나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정직함을 꼽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곡 읽어드릴게요. 배우려는 마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르치려고 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스승도 스승으로 보이지 않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스승이 아닌 사람이 없다. 배움은 나이나 신분과 상관이 없다. 아랫사람도 윗사람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어린아이라고 깔보면 안 되며 허름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비범한 면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을 열면 눈도 열리고 마음을 닫으면 눈도 감긴다. 저는 이 곡지가 참 좋았습니다. 한 문장만 꼽아라 라고 하면 이겁니다.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떤 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요, 배우기가. 기존에 있던 나의 습관들, 나의 행동거지, 그런 것들이 너무 단단하게 자리 잡혀서 새로운 걸 배우기가 참 어렵고 꺼려집니다. 힘들어서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고립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노인분들 중에서 되게 밝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거를 늘 추구하고, 이렇게 남들이 뭘 하든 추구하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분 참 젊게 사신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늘 활기차고 한 게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늘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배우려 하고 새로운 거에 그런 거리낌이 없고 궁금해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참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배우기를 즐기는 마음 이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곡지였네요. 여유 있는 마음. 여유로운 성격에는 급한 일이 하나도 없다. 욕심도 근심도 없어서 사람들과의 시비도 없다. 그리하여 만족하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박하면서도 풍부한 감성과 깊은 공감을 전해준다. 무엇이고 스스로 욕심내거나 원해서 일을 찾지도 않고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억지로 피하지도 않는다. 심지도 굳건히 채우고 있다. 인정과 인간미 또한 물씬 풍기며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유유한 마음으로 제 몫을 해나갈 뿐이다. 갖고 싶고 지니고 싶은 마음이다. 저자가 그렇게 표현했네요. 갖고 싶고 지니고 싶은 마음이다.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같은 사람. 나무 하니까 자연이 떠오릅니다. 자연은 거스르는 법이 없죠. 태양이 뜨고 지는 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해는 단 한 번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속도대로 묵묵히 움직일 뿐이죠. 하지만 어김없이 제 몫을 다 해냅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외가 있나요? 예외란 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속도대로. 어쩌면 우리는 이 자연계에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유라는 것이 마냥 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뭔가 인위적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속도를 믿어주는 거구나 하고요. 자연에 있는 것들, 그중에 우리도 포함되겠지만 인간과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아관념? 내가 나인 줄 아는 마음? 생각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나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고 고민하고 걱정까지 하고 이게 맞는 걸까? 미래를 내 통제 안에 넣고 싶은데 하면서 늘 서두르고 가만히 있질 못하죠. 그저 내 속도대로 묵묵히 살아가면 될 일을 괜히 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막 인위적으로 하다가 잃어버린 순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흐르는 대로 놓아두는 것도 삶의 지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 큰 맥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순간의 몸의 움직임 정도인 것 같고요. 삶의 중요한 것, 큰 결정들은 대부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렇게 될 줄? 그런 거였으면 좀 더 즐기면서 살걸
좀 더 이 순간에 머물며 살걸.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아등바등 걱정하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다음 읽어드릴게요. 행복과 욕망은 다르다. 욕망을 누리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더욱더 커질 뿐이다. 욕망의 충족은 괴로움을 만든다. 즐거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바라고 집착해서 안 좋은 것이다. 욕망이 없을 땐 깊고 순수한 기쁨이 있다. 행복의 유일한 길은 만족이다. 이미 온전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운데 자꾸만 바라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이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꿈을 온전히 버리면 꿈이 이루어진다. 만족하면 감사하고 행복하며 바라지 않아도 복이 찾아온다. 행복의 큰 장애는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꼭지는 뭔가 저자가 다 통달한 사람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깨달은 사람 같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바라는 마음이 행복의 큰 장애죠. 뭔가가 있으면 되게 행복해질 것 같고 하는. 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막 엄청 사고 싶었던 휴대폰이 하나 있었어요. 비트박스 폰이라고, 이렇게 막 흔들면 비트박스가 나오는 그런 폰이었는데요. 진짜 엄청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졸라서 그 손에 넣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딱 그 정도? 그다음부터는 그냥 익숙한 내 폰이 되어 있었고, 비트박스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뭐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오니까 눈은 또 거기로 가더라고요. 참, 사람이란 게. 이 글을 읽으니까 딱 그때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엄청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고 나니까 그 기쁨이 얼마 안 가더라. 뭔가 이상한데? 근데 얼마 안 가더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사는 일로, 물질로 행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욕망이라는 건 우리가 채워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행복은 뭔가 되게 거창한 걸 손에 넣었을 때보다 하루 정말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보람찬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진짜 피곤한 그 순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셨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처럼 아주 사소한 만족의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경험의 순간, 보람차다란 그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여행지에서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와, 놀랍다, 진짜 이런 곳이 있었어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닐까, 말 그대로 소확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서은근 교수님이 말했던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라고 말했던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흔한 착각,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명료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는 게 문제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다. 타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때문에 힘든 것이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임이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이번 글은 되게 아포리즘 같은 글이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문장만 남기고 곁가지들은 다 쳐낸 느낌이었어요. 결국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여행지에 도착한 날부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야 이거 진짜 망했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냥 숙소에 틀어박혀서 있어야 되나? 아, 비 때문에 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다르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표정이 막 좋아요. 운치 있다면서 창밖을 막 바라보더니 야, 우리 비 오는 거 보는 카페에 있으면 가보자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막 좌절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는 운치를 느낀다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여행 중 비라는 상황이 같이 펼쳐졌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의 태도였고 한 친구는 야 이런 순간에도 새로운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였던 거죠. 그날 되게 괜찮은 공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카페를 찾아서 약간 내부에서 빈백 같은 데 기대가지고 비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원한 공간에서 쉬었던 것 같은데 저런 태도로 살면 이런 공간도 발견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네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들이 그렇죠.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가 문제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내가 지금 어떻지? 왜 기분이 나쁘지? 하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마음. 그게 없으면 성탄만 하게 되잖아요. 아, 저것 때문에 짜증이 나네. 비가 와가지고 다 망했잖아. 뭐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이 많았던 매일의 태도라는 김유영 작가님의 에세이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되게 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책들을.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찾아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네, 잘 자요. 안녕.